저는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 질환돼서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고 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황색인대 골화증, 또 한번 황색인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황색인대 골화증이라는 것은 무엇이지 하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은 황색인대 골화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황색인대라는 건 아마 척추 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혹은 내가 허리 때문에 척추 질환 때문에 아픈 경험이 있거나 하면 이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황색인대, 황색인대 제거술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은 수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황색인대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처음에 알아야 황색인대 골화증이 어떤 병인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색인대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다뤄봤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황색인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척추에서 가장 주요한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상 황색인대 자체가 척추 질환하고 병하고 연관성이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 그림이 해부학적으로 옆면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요게 이제 디스크이고 요게 척추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앞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뒤쪽에 해당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는 척추체하고 척추체,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는 구조물이고 사실상 허리든 목이든 등이든 척추에서는 디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뒤쪽에 이렇게 극돌기라고 하는 톡 튀어나온 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등을 만져보거나 허리를 만져보면 목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딱 만져지는 뼈가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생긴 스피너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렇게 극돌기라고 하는 돌기된 뼈예요. 요 돌기뼈와 돌기뼈 사이에도 인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안쪽에 척추관이 존재하는데 요 척추관 안에 뒤쪽을 지지해주고 있는 인대 구조물이 바로 황색인대입니다. 우리가 의학용어는 리가멘트 플라범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옐로우 리가멘트라고 실제로 말합니다. 색깔이 노란 색깔을 띠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황색인대라고 하는 구조물로 이름이 보여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의학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인대라고 하는 건 뼈랑 뼈를 이제 이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결되어지는 결체 조직 같은 것인데 척추의 이 후궁뼈와 후궁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이 바로 리가멘트 플라범, 옐로우 리가멘트라고 하는 황색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황색인대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척추의 각 마디를 뒤쪽에서 연결해줘요. 그래서 황색인대라는 인대도 있고 이건 이제 뒤쪽에 있는 거라서 우리가 후궁뼈라고 하는 뼈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그 마디를 연결해 주는 거고 디스크가 존재하는 척추체, 몸통뼈죠. 이 몸통뼈를 연결해 주는 인대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앞쪽에 있는 거는 전종인대, 뒤쪽에 있는 건 후종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세로인대, 뒤세로인대인 거고 황색인대는 후궁뼈와 후궁뼈 사이를 연결해 주면서 후궁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덮고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돌기처럼 생긴 뼈 사이에도 돌기 사이에도 인대가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 인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척추체에는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우리 몸통 자체를 서포트하고 유지시켜주는 이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런 결체 조직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황색인대는 근데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강하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척추가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외부의 충격이나 과도한 동작으로부터 척추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탄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허리를 움직이거나 구부렸다 폈다가 하거나 했을 때 얘가 탱탱하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색인대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바로 요 탄력성에 있는 겁니다. 물론 주간판 디스크도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서 이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탄력성으로 인해서 무게를 분산하고 체중을 지지하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황색인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허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구부리거나 필 때 보면은 만일에 이제 황색인대가 하는 기능을 여기서 설명하자면은 더 많이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더 많이 펴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주고 이때 이 탄력성이 있어서 움직임이 늘어났다가 돌아왔다가를 탄력적으로 잡았다가 당겨주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처럼. 그러면 아무래도 디스크 자체에 생기는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우리가 허리를 사용을 할 때 생기는 때 만일에 그런 구조물이 없다면 우리가 많이 문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삐그덕 삐그덕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문고리에 이런 고무줄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문도 보면은 그냥 중첩을 달아놓은 문은 그냥 꺼당 닫히잖아요. 하지만 문에 이렇게 천천히 닫히고 급하게 열리지 않게 하는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고 이런 원리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색인대가 그 마디마다 존재하면서 척추의 움직임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정말 기계 같지가 않고 정말 고급스럽게 스무스하게 허리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황색인대는 위아래를 덮고 있어요. 이건 좀 과도하게 그림을 만들어낸 건데 황색인대가 안쪽과 바깥쪽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덮고 있는 구조가 바깥쪽은 바깥으로 나와서 아래쪽 후궁뼈에 붙게 되고요. 안쪽 구조물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래쪽 후궁뼈의 안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너와 아우터 레이어가 있어서 이렇게 그림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척추의 안정성과 그리고 이런 탄성 복원 기능을 탄력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탄성 섬유, 일라스틴이라고 하는 섬유의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두꺼워지고 탁탁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라스틴이라고 예전에 뭐 샴푸라든지 뭐 이런 헤어 제품 광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탄성 섬유예요. 우리 몸에는 이제 엘라스틴 말고 콜라겐이라고 하는 섬유가 또 있는데 이 비율이 원래 황색인대가 한 2대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일라스틴이 떨어지면서 1대1 비율이 되면서 점점 콜라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탄성은 줄어들고 어떻게 되느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친구나 젊은 사람을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될 때 디스크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황색인대는 정말 깨끗해요. 정말 보송보송합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색깔도 고르고 그리고 정말로 그냥 고무줄처럼 탱탱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이 떨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면 푸석푸석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고령이 되면은 아주 그냥 딱딱해지기도 하고 아주 그냥 질긴 것이 아니라 부서지는 느낌도 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황색인대 골화증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의 병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황색인대 골화증이라는 거는 이 황색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딱딱해져서 골화, 골조직, 뼈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영도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리뼈가 어긋나면서 이렇게 뒤쪽에 황색인대에 부담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색인대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황색인대의 탄력성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되니까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경을 누르게 돼서
결국에는 협착증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협착증 단계를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황색인대 자체가 섬유화가 되거나 단단해지는 걸 넘어서 골화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뼈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방전이증 때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고 수술의 난이도도 올라지고 그리고 또 발생하는 위치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전방전이증은 허리에서 많이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황색인대 골화증은 허리보다는 다른 부위에서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황색인대 골화증은 정상적인 황색인대에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퇴행성 질환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비정상적으로 골 조직인 뼈가 형성된 병이에요. 주로 흉추 등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추가 어떤 곳입니까?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 제가 흉추 디스크 때도 설명드렸잖아요. 척수가 쉽게 압박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을 많이 일으켜서 하반신 마비나 장애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황색인대 골화증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많은 거는 퇴행성 변화예요. 네.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 다음은 유전적인 요인도 좀 있어요. 동아시아 인구에서 좀 많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 다음은 대사성 질환, 당뇨나 비만이나 골형성 골질환들 약간 독특한 본인의 개인적인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외상이나 수술 후 요인으로도 이런 위험인자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리기전이라는 거는 협착증하고 거의 동등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협착증보다 조금 더 골화가 많이 진행되어 버렸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정상적인 황색인대였을 거 아니에요. 탄성 섬유가 손상되죠. 이게 나이가 젊었을 때 허리에 무리가 갔든 아니면 직업적인 요소가 되었든 간에 혹은 다쳤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섬유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뭐 치료를 받는 과정 중이든 혹은 자연 치유가 되었든 간에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굳은 살이 생기는 겁니다. 요 굳은 살은 조금 더 심해지면은 석회화가 군데군데 발생하게 되고 요게 더 심해지면은 골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처음에 정상인대 전체의 일부분이 손상되고 두꺼워지고 섬유화가 되고 석회와 골화가 되는 과정을 갔다가 계속 이게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골화가 되거나 특정 부위가 더 많이 심해져서 척수를 압박하게 되면은 황색인대 골화증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병리기전은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 때도 똑같아요. 네. 심지어 디스크도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디스크나 척추 조직이 어떤 것에 의해서 그 탄성과 고유의 기능에 손상이 오게 되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이제 통증의 정도는 환자에 따라 좀 다를 거고요. 이거를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자연 치유가 되었든 치료를 했든 간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돌고 쌓이다 보면은 굳은 살이 생기고 그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이나 퇴행성 디스크도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황색인대에 골화가 많이 생긴 게 황색인대 골화증이에요. 네,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주 생기는 부위가 등, 흉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척수 압박이 많습니다. 척수는 압박되면 신경의 줄기니까 아주 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죠. 휘청거린다고 환자가 얘기합니다. 술 취한 사람 같이 걷는다라고도 얘기하고 발바닥이나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뭐 발을 이렇게 밟는데 막 스펀지 같대요. 자기 발이. 예. 아니면은 단단한 도로 위를 걸어가는데 매트리스 위를 걷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난다고도 하고 이상 감각도 있어요.
저리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고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온도 이런 데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때는 지금같이 더운 날 에어컨을 틀면 그 찬바람이 닿아도 시려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신경 손상에 의한 증상일 수 있겠죠. 또한 흉추에만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딴 데도 생길 수 있어요. 경추도 생길 수 있고 허리에도 협착증이 생기는 과정 중에 협착증인데 일부는 황색인데 고라가 되기도 해요. 그러한 경우에도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니까 그때는 척수 자체를 압박하는 게 아니어서 협착증하고 똑같이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못 걷고 걸어가다 쉬었다 가야 되고 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보다 특징적인 거는 워낙 등 부위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척수 압박 증상이 많고 척수 손상 증상이 생기면 예후가 매우 나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척추는 모두 세 마디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죠? 경추, 목이고 두 번째는 흉추, 지나가죠. 그 다음 요추, 허리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척추 질환에서 가장 민감한 예후가 나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결과가 좋지 않은 수술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항상 흉추예요. 왜냐하면 흉추는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이고 경추나 요추에 비해서도 혈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상 시에 치명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흉추 디스크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디스크는 급성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수를 꽈당 하고 갑자기 압박하게 돼서 급성 통증과 아주 급성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고라증은 반복되는 미세한 스트레스와 오랜 기간에 노출되기 때문에 천천히 좁아져서 증상도 점진적으로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은 CT를 통해서 고라된 병변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가장 정확한 건 MRI입니다. MRI로 척수 압박을 보는 게 중요해요. CT는 고라된 병변을 보여주면서 수술 계획이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진단과 수술 자체를 결정하는 문제를 따지고 볼 때는 무조건 MRI입니다. 척추 질환은 그냥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MR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랑 수술적인 치료가 있어요. 증상이 경미하거나 느리면 또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천천히 자라나고 신경이 여기에 적응을 잘하면 특별히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번, 5번 허리에 협착증은 매우 심해서 증상의 원인이 되는데 흉추 11, 12번이나 10번에 고라증이 약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경미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는 경우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치료하실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보존적으로 치료하거나 경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척수 압박 증상이 나타나면 흉추에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휘청거리거나 마비가 어느 정도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결과가 좋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환자 사례를 보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60세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엉치랑 다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리증도 아랫마디에 좀 있어서 이미 익기 병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타병원에서 아파서 시술도 해보신 적도 있으시고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혼자 걸었는데 현재 혼자서 걷기가 힘든 거예요. 휘청거리고 서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원래는 왼쪽이 자기 불편했는데 지금은 양쪽이 모두 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이다라고 해서 오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죠. 환자가 원래 협착증이 있고 옛날에 찍었던 MRI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허리만 검사를 했으니까 허리에 대한 재검사가 필요하겠죠. 디스크가 또 터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협착증이 악화됐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환자의 양상이 보행장애고 휘청거리고 척수 압박 증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허리만 찍으면 놓칠 수 있어요. 허리 말고 등이나 목을 커버해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해보았더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흉추의 골화증이 의심되는 거예요. 지금 MRI를 보시면 여기가 척추 최고, 요게 신경이에요. 요게 노란데 제가 표시하고 있잖아요. 노랗게 화살표로. 여기 튀어나온 이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골화증입니다. 그래서 흉추 10번과 11번 사이에 황색인대 골화증이 생긴 거예요. 이건 옆면에서 본 사진이고 단면도로 또 봐야 되겠죠? 단면도로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볼게요. 보시면 여기 동그란 데는 흉추 디스크예요. 흉추 디스크 다 있죠. 근데 이건 디스크는 터진 건 아니고, 네, 흉추는 그냥 정상적인 디스크나 퇴행성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가 이제 후궁뼈인데 요 까만 부분이 동그랗게 신경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황색인대 골화증입니다. 여기가 등이고 여기가 배 쪽이고 오른쪽 왼쪽이니까 앞뒤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뼈에서 덮고 있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뼈처럼 변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유발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LF라고 써놨는데 약자예요. Ossification of Ligament Flavum. 황색인대의 골화증이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적 제거를 결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휘청거리잖아요. 걸을 수가 없고 환자가 다리를 치면 다리가 막 팍팍 튑니다. 네. 그리고 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양쪽 다리 저림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있는 원래 있던 허리 협착증은 예전보다는 더 심해진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병이 생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았을 때는 환자분이 원래 아팠던 통증하고 양상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병인데 나머지를 모두 수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증상은 황색인대 골화증 때문인 것 같으니 아래쪽 거는 놔두시고 황색인대 골화증만 감압술로 진행해 봅시다 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 시야에서 내시경을 가지고 직접 봤더니 이렇게 뼈가 자라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황색인대 일부분인데 뼈처럼 변해서 골화가 된 거예요. 이게 10번, 11번 뼈인데요. 점점 제거를 하다가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경막의 공간인데 요 하얗게 보이는 게 신경이거든요. 요거는 정상적인 황색인대이고 요거는 딱딱해진 거예요. 황색인대가 골화된 부분인 거죠. 골화된 황색인대가 보이시나요? 조금 더 야금야금 제거를 했어요. 이 수술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 진행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골화된 뼈를 신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뜯어내게 되면은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1mm, 2mm씩 굉장히 가늘게 깎아내주고 얇게 만들어서 제거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어요. 여긴 잘 안 떨어져 나가고 신경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화증이 신경막인 경막에 유착된 경우예요. 아주 심한 경우는 경막 자체도 골화가 돼버려서 그럴 때는 경막에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얇게 만들어서 남기기도 하고 또 제거하다가 경막이 결손이 생겨서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는 경막을 만들어주고 나와야 돼요. 인공경막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변수가 있는 수술이고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할 때 척추외과 의사들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은 경막 유착이 심한 편이었지만 잘 제거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죠. 경막 자체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럼 저건 제거해야 될까요? 아니요, 제거 안 합니다. 저거는 그냥 놔둬야 돼요. 저거 제거하면 구멍이 나요. 그러면 그 구멍을 또 떼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경막 성형술을 해야 되고 인공공맥이나 아니면은 근육 조직 같은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성형술을 해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척수액이 셀 수가 있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최대한 많이 거의 안 남기고 떼어내는 거예요. 경막에 결손이 없이. 그래서 수술이 좀 예민한 수술이고 잘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데 정말 안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딱딱하게 뾰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파고 들어가는 모양을 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난 다음에 경막이 결손이 생겨서 구멍이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떨어져서 완전히 제거가 잘 되었습니다. 수술 후 MRI를 보면 이제 여기가 완전히 풀어졌죠. 뒤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박혀 있었는데 제거가 되면서 완전히 제거가 되어졌고요. 감압술로 충분히 잘 제거가 됐어요. 수술 전에 이렇게 까맣게 박혀 있던 걸 생각해 보면 완전히 잘 제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단면도에서도 아까 전엔 이 동그란 이 신경관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수술 전 사진을 같이 보면 그때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검은 공간만 보였는데 그 검은 부분이 다 없어지고 경막이 완전히 복원이 되고 안에 신경도 다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 압박 증상이 해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황색인대 골화증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흉추에 잘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부학적인 기계적인 특성이에요. 흉추 자체에서 허리하고 목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흉추는 흉곽에 의해서 움직임이 제한되다 보니까 유연성이 적어요. 그래서 장기간의 미세한 반복성 스트레스가 골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혈액 공급의 차이가 있어요. 경추나 요추는 혈액 공급이 많은데 흉추 같은 경우에는 혈액 공급이 적어요. 그래서 황색인대 자체가 혈류가 적은 조직인데 흉추는 상대적으로 더 적어서 딱딱해지는 거죠. 메마른 땅이 굳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혈류 공급이 적어지면서 단단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연구에서는 BMP2나 TGF와 같은 골령성 관련 인자의 발현이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동아시아에서 높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또 동아시아에서는 서양인들하고는 다른 생활 습관을 또 갖고 있는 면도 있다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설들은 많아요. 그래서 골화성 인자의 발현,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흉추에서 많이 생기는 거라 보십니다. 하지만 정리해서 역학적으로만 설명해 보면은 발생 빈도는 6에서 12% 정도. 우리나라를 비유한 동아시아에 많고 대부분은 흉추에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요소도 많아요. 허리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당연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황색인대 골화증도 조기에 빨리 진단하고 수술 지역 치료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잘 해결될 수 있고 또 결과가 매우 좋은 병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 후에 휠체어를 타고 계셨던 분이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한 3개월 정도쯤엔 거의 정상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된 케이스이고 황사마다 결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잘 제거하고 적절하게 치료된다면 예후가 좋을 수 있는 병이고 걸을 수 있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황색인대 골화증은 흉추에서 생기고 기계적인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 퇴행성 변화로 황색인대가 골성 조직인 뼈로 변해버린 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진단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흉추 자체가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술 설명을 할 때에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변수가 있어서 오전에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환자분 한 명만 스케줄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잘 떨어지면 금방 좋아지실 수도 있지만 간혹 결손이 생기거나 그러면 또 리페어를 해주고 나와야 돼요. 거기 구멍을 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척수액이 새기 때문에 큰 고생을 할 수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할 때는 변수가 많고 또 부종이 잘 생겨요. 부종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뒤쪽에서 수술을 하다가 이제 척수가 눌렸던 척수에
신경에 이제 혈류가 늘어나면서 이제 재관류 부종이라고 그래요. 리퍼퓨전 인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으면서 원래 공간보다 척수가 더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압술을 한 위아래자리로 낑겨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술 끝나고 나서 더 심해집니다. 마비가. 그러니까 휘청거리지 다리는 움직였는데 다리를 아예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혈중도 잘 차요. 우리가 핏물이 고이는 거를 1번으로 척추 설명회 때는 하게 되는데 솔직히 뭐 목 디스크 수술을 하거나 허리 디스크에서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흉추가 상당히 많고 또 증상도 매우 나쁩니다. 흉추는 혈종이 차게 되면은 훨씬 더 척수 압박 증상이 심해서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흉추에 대한 수술을 할 때는 대부분의 척추외과 선생님들이 조금 예민해져요. 그래도 흉추 10번, 11, 12는 그나마 허리 쪽에 가까우니까 해볼 만한데 그 윗레벨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같은 척추 수술인데 목이나 허리 할 때랑은 다르게 이 등 수술, 흉추 수술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는지 이 외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